건설안전지도사 2차 실기 문제 2016년도 거를 정리를 해볼 건데요. 정리 방식은 기존이랑 같게 5점짜리 문제가 25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도 보고 자세하게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회차 그 해 연도마다 문제들이 각각 나올 경우에는 그 해에 외웠기 때문에 기억이 날 수 있는데, 만약 10년치다 그러면 10년치가 섞여 있을 경우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문제인지를 기억이 안 나서 공부는 했지만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만약에 유사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해에 있는 문제를 같이 가져와서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물 결합제비하고 물 시멘트 비가 나왔어요. 그 말 그대로 물 결합제비 같은 경우는 물의 양과 혼화제의 조절 비율을 말하는 것이 이제 물 결합제비고요. 그리고 물 시멘트 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물하고 시멘트 비예요. 이게 그냥 뭐 설명을 해보면 간단하게, 원래 우리가 콘크리트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자갈과 모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갈이 아무래도 크죠. 지름이. 그 자갈 사이에 모래를 삽입하고 요거를 접착하기 위해 접착제로 사용하는 게 이제 시멘트하고 물이에요. 근데 여기 시멘트 물에 아까 두 번째 있는 그 물 시멘트 비는 이제 물하고 시멘트 사이에 비율을 따져본 거고, 그 다음에 물 혼합제비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혼화제와 물과 혼화제의 비율을 따져본 거예요. 물의 양과 혼화제 양. 뭐 기본적으로 개념을 보면 그 물 시멘트 비에서 보면 물하고 시멘트 비율이 있으면 물이 많게 되면, 시멘트 비해서 물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물 시멘트 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물이 많다 보면 뭐가 안 좋게 되냐면, 그 물이 수화 반응에 필요한 물보다 훨씬 더 많아져 버리면 그 물로 인해서 일부는 블리딩처럼 위로 떠오르고, 일부는 콘크리트가 건조된 다음에 공극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그럴수 이렇게 구멍이 쿵쿵 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강도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공극이 많으면 강도, 내구성, 수밀성이 다 저하가 돼요. 그래서 물시멘트 비를 좀 낮게 유지하는 게 필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 결합제비에서는 아까 그 혼화제의 비율을 따져본댔죠. 혼화제 비율. 그러면 그 혼화제도 앞에서 물시멘트 비랑 비슷하게 물 결합제가 높으면 강도, 내구성, 소밀성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같은 경우도 비율을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쓰는 게 5점짜리 문제로 나왔고, 정리를 해보면 물 결합점이 아까 물의 양과 혼화제 양의 조절하는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를 배합을 할 때 용도에 따른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고려해서 물의 양과 혼화제 양을 조절하는 비율을 물 결합제비라고 하고, 물 시멘트 비도 말 그대로 물하고 시멘트의 비예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시멘트 중량 대비, 그쵸? 시멘트 중량 대비 물의 중량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물 시멘트의 높고 낮음에 따라 내구성의 정도가 달라져요. 그죠? 강도, 내구성, 뭐 수면서 이런 게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요거랑 같은 걸로 암기를 같이 해보면, 2022년도에 콘크리트 구조물 내구성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성능 인자 5가지 5점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를 고려를 해야 되냐면 염해, 탄산화, 알칼리 골재 반응, 동결융의 화학적 침식이에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철근 하부의 수막 현상에 대한 방지 대책.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경우도 철근하고 이제 블리딩 현상으로 해서 물이 뭐 이렇게 분리가 돼서 철근 하부에 이제 수막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5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철저한 다짐을 하고 분할 타설을 하면 물 결합제비를 낮게 하고, 동일 철근 비라고 하면 가는 철근을 시공하래요. 그리고 철근 유격 방지 조치.
그 다음에 철근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목적 5가지. 요것도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일단 내내가 다 3개예요. 그래서 뭐 내화성, 내구성, 소요 구조 내력 확보, 그 다음에 유동성 확보. 만약에 철근하고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피복 두께가 너무 가까워 버리면 그 안에까지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께를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목적이 있고, 그래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착 강도 확보를 하고, 어쨌든 콘크리트를 넣어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화성 확보, 내구성 확보, 유동성 확보, 부착 강도 확보, 소요 구조 내력 확보.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 관련돼서 25점짜리 문제로 나왔던 게 메스 콘크리트 타설이었어요. 근데 메스 콘크리트 타설도 같이 해볼게요. 메스 콘크리트 타설에서 문제가 뭐뭐 나왔냐면, 메스 콘크리트라는 게 뭐냐, 정의 하나, 그 다음에 온도 균열 특성이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부 구속, 외부 구속 설명하는 문제. 그럼 여기 온도 균열이 가장 메인이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 대책의 문제가 나왔어요. 안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방지 대책. 그럼 차례대로 보면, 여기서 메스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온도 균열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온도 차이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수화열에 의해 굳을 때, 그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굳을 때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열에 의해서 내부 온도와 외기 온도 차이가 25도예요. 25도 이상 발생해서 온도 응력과 균열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물이에요. 그 구조물 두 종류가 있는데, 부재 치수가 넓은 평판 구조에서는 두께가 0.8m 이상 구조물이에요. 요거를 어떤 데서는 800mm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80cm로 나오니까 내내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단 구속 벽체의 경우 두께가 0.5m 이상의 구조물. 이게 하단 구속 벽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존에 타설되어 있는 부분에 다시 위에 타설을 하게 되면, 요거 이제 기존에 타설되어 있는 부분에 겹쳐져 있는 요 부분은 이제 구속이 되어 있다고 해요. 외부 구속이 되어 있어서, 하단 구속 벽체가 되어 있어서, 그걸 때는 요거의 두께가 500mm라고 하는 거예요. 50cm 아니면 0.5m 이상의 구조물, 그 두 종류가 해당이 되고, 메인은 이제 온도 균열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물. 말 그대로 이제 내부 구속, 외부 구속에서도 이제 쓰라고 했는데, 내부 구속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온도 얘기가 나와요. 온도가 처음 콘크리트를 하고 나서 하면 1에서 5일,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하고 나서 1에서 5일 정도의 내부가 온도가 높겠죠. 내부하고 외부의 온도 차이가 있는데, 그때 가장 클 때 균열이 심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아까 그 80mm 이상, 80mm 이상, 이건 다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내부는 온도가 상승하고 팽창하고 압축 응력, 외부 온도 차는 수축, 인장 응력 하기 때문에 균열이 0.1mm 이하에 발생하는 이제 표면 균열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게 발생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내외부 온도차가 가장 클 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1에서 5일 정도 되어 있을 때, 그때 온도 차이가 가장 심하고 그때 균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구속 같은 경우는 기타설 콘크리트 집안에 다시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했어요. 타설을 했는데, 그 온도 차이에서, 그러니까 굳기 위해서 온도가 하강하겠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 구간에서 균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 변화에 대해서 콘크리트는 신축하죠. 그 변형이 하부 지반에 구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부 지반이 여기 기존에 타설되어 있는 여기에서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축이 덜 일어나고 윗부분은 수축이 더 심하게 일어나겠죠. 그걸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하는데, 앞에 그 내부 구속보다는 좀 커요. 그 균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게 내부 외부 구속인 거고,
그 매스 콘크리트 온도균열 발생 원인은 아까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돼요. 아까 수화 발열량, 그러니까 열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화 발열량이 크면 온도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내부 온도차가 크면 부재 두께가 두꺼울수록 온도차가 심해겠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탄성 개수가 클수록 단위 시멘트 양이 많을수록 균열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아까 우리 물 결합제비라든지 물 시멘트비가 너무 높았을 때도 강도, 내구성, 수밀성이 낮아졌잖아요. 그쵸? 너무 높아버리면 이것도 문제점으로 비슷해요. 콘크리트 수밀성 저하, 내구성 저하, 강도 저하. 그 다음에 관통 균열이 발생하고 구조물에 당연히 심각하게 이제 구조물에 이제 강도 이런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그럼 방지 대책은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설계 측면에서 한번 쓰고 재료 선정 시도 쓰고 배합 시도 쓰고 시공 시 이렇게 나눠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계 측면으로는 온도 철근을 적절히 배치해서 균열 분산시키고 수축 팽창할 때 콘크리트 사이에 이음을 주죠. 수축 이음과 신축 이음을 두는데 특히 구조물 길이 방향 단면 감소 부분에 이음을 두래요. 재료 선정할 때는 온도 문제니까 저열 시멘트 사용하고 당연히 낮은 온도의 배합수와 골재를 사용하며 혼화제, 감수제, A 감수제 등 각종 혼화제를 사용한다. 배합 시에는 슬럼프는 120mm 이하 표준으로 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작게 하며 수화열 저감을 위해서 단위 시멘트 양을 좀 감소시킨다. 시공 시는 타설 간격 및 부어넣기 높이를 정해진 시방서에 따라 준수를 하고 온도균열 지수를 활용해서 온도 관리를 하래요. 온도균열 지수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그 압축 강도하고 인장 강도 생각해보면 인장이 취약하죠. 철골 같은 경우는 인장 강도가 있고 저긴 하지만 콘크리트는 인장 강도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온도 균열 지수에서 인장 강도를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밑에 분모는 온도 인장 응력분의 인장 강도를 해본 건데 요게 인장 강도가 높으면 온도 균열 지수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온도 균열 지수가 높은 걸 보니 균열 확률이 확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 균열 지수를 잘 활용해서 높을수록 균열 발생 확률이 작으니 온도 균열 지수를 활용해서 온도 관리를 해서 그 균열을 막아라. 그리고 수화열 저감 대책으로 프리쿨링, 파이프 쿨링을 해서 대책으로 해라. 요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구배라는 말을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정의를 보면 온도구배 차이가 커서 그걸로 인한 균열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의를 할 때 이게 말 그대로 구배가 우리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의 열돈들을 통한 온도 차이예요. 내부 온도 차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온도 차가 크면 당연히 온도 응력에 대한 온도 균열 발생 가능성이 크니까 온도 구배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흙의 다짐 시 영공기 간극 곡성에 대해서 나온 거고 형성되는 조건을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형성되는 조건, 그 다음에 구성 요건, 구성 요소 두 가지. 말 그대로 이 단어를 보면 공기가 제로인 거잖아요. 그쵸? 제로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0. 흙을 보시면 원래는 흙이 이렇게 있으면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흙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공기를 다 배출을 하게 되면 물하고 흙만 남겠죠. 그쵸? 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완전히 배출돼서 그러니까 흙 속의 공기가 100% 배출되었을 때 포화 상태가 되는 건조 중량 상태로 형성되는 곡선이래요. 요거는 뭐 건조 밀도에 대한 식인 거고 보면 여기서 좀 같이 보는 게 다진 곡선이거든요. 다진 곡선. 요거를 보면 요게 지금 다진 곡선이에요. 다진 곡선. 여기서 저거 말고도 이제 중요한 개념 이제 최적 함수비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프에서 이제 함수비, 그러니까 물의 양인 거죠. 물의 양이 함수비를 x축에 놓고 여기는 최대 건조 밀도, 이 말이 최대 건조 밀도라고도 하고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라고도 해요. 그때 이제 흙의 중량이에요. 흙의 중량. 물의 함수비를 늘렸더니 맨 처음에는 중량이 증가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얘가 감소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최고의 중량이 나오는 거, 그게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최대 건조 요거예요. 건조 밀도. 그리고 여기에서 OMC라고 하는 거는 이때 함수비가 가장 적당하다 이 말이에요. 최대 건조 중량 단위일 때 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비가 가장 높을 때 그거를 최적 함수비라고 하고, 그때 얻어지는 단위 중량, 건조 밀도를 뭐라고 하냐면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라고 해요. 이게 다진 곡선인 거고, 그거에 평행하게 요 수변축, 여기 최적 함수비를 기준으로 건조축, 수변축으로 나뉘는데, 수변축에 평행하게 영공기 간극 곡선이 있어요. 요거를 보면 이제 자세히 보면 여기서 단위 건조 중량은 이제 메타 3승의 T 요 단위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함수비인데 여기서 가장 큰 중량, 건조 중량이 나오는 부분, 여기를 최적 함수비라고 해요. 그리고 영공기 간극 곡선이 이 특징도 있어요. 왜냐면 이론적으로 공기를 0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진 곡선이 항상 오른쪽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조 밀도라고 할까 단위 중량이죠. 그거랑 구성 요소가 함수비, x, y축에서 함수비, 건조 밀도 요 두 개 구성 요소. 그다음에 뭐 읽어보면 다짐에 의한 간극 공기가 완전히 배출돼서 공기가 부피가 0이 될 것. 간극이 물로 100% 포화될 때의 곡선. 사실 뭐 답이 이렇게 나온 경우랑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던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건조 밀도하고 함수비. 다진 곡선은 이제 제가 참고로 그냥 그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안밀공법, 다진공법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흙이 있는 상태에서 흙을 더 넣어서 다져서 얘를 밑으로 차곡차곡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안밀은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뭐 케이싱을 넣어서 물을 뺄 수도 있고, 어쨌든 물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이란 말과 안밀이란 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다짐공법, 안밀공법은 요 정의에 따라서 흙 속의 공기를 빼내는 거, 배출하고 다지는 거. 그리고 안밀은 흙 속에 물을 배출시키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또 문제에 나오는 다짐공법, 안밀공법 참고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대 건조 밀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OMC에서 최적 함수비에서 구해지는 흙의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고, 최적 함수비는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구해지는 함수비. 그래프 설명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흙이 아무리 잘 다져지더라도 공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니까 다짐 곡선은 항상 영공기 간극 곡선 왼쪽에 위치를 하고, 흙이 가장 잘 다져지는 함수비를 최적 함수비라고 하며,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은 최적 함수비에서 얻어진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간극수압이란 말도 좀 나올 건데요. 간극수압 같은 경우는 아까 흙이 공기, 물, 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압력이 계속 가해지는데 물이 유출이 배출이 안 되면 압력이 발생하겠죠. 그때 그거를 간극수압이라고 해요. 그럼 세 번째, 배수 형식에 따른 배수형, 비배수형 터널 적용 조건에 대해서 쓰라고 했어요. 첫 번째, 배수형 터널은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터널 구간을 배수형
배수를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고, 비배수형은 여기에 배수가 없어요. 그 전체, 그러니까 여기 바닥에 비배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터널의 적용 조건을 쓰라는 건데, 배수형 같은 경우는 주변 구조물이 없을 때, 지하 수위가 낮을 때, 지질 조건이 양호할 때예요. 구조물도 없고 지하 수위도 낮을 때. 반대예요. 얘를 또 반대로 쓰시면 돼요. 비배수형 같은 경우는 중요 구조물이 존재할 때, 지하 수위가 높을 때, 지질 조건이 불량할 때 쓰는 게 비배수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랑 관련해서 아예 100%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터널에 관련된 그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암기해 볼게요. 터널 갱부부의 기능과 붕괴 원인 안전 대책을 쓰세요. 요거는 25점짜리 문제로 나온 건데, 첫 번째는 갱부부의 기능을 쓰라고 그랬고, 붕괴 원인, 그 다음에 안전 대책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 25점짜리 문제로 나왔는데, 터널 갱구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정의가 그래요. 여기 요게 터널이라고 보시면, 터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터널의 직경이 D예요. 직경 D. 그러면 갱문 구조물, 여기서부터 여기는 갱문 구조물이라고 하고, 여기 만약에 외부에 그 터널 진입하기 전에 외부 돌출형 있죠. 돌출형 입구 있는 부분, 거기에서 시작해서 직경에 하나에서 1에서 2배 정도 되는 부를 갱구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터널 천장부터 시작해서 흙의 높이, 토피고가 3에서 5m 되는 지점에서 시작해서 터널 직경의 1.5배 되는 요 지점까지가 이제 갱구부라고 해요. 요거 뭐 일반적 정의인 건데, 뭐 다른 데는 정의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이렇게 그 요쪽 이만큼이 갱구부인데, 왜 안전대책이 필요하냐. 여기서는 이제 흙 같은 경우도 좀 높이가 낮고, 이게 외적 영향에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터널 일반부로 여기 안쪽에 있죠. 요 부분에 비해서 바깥쪽에 있는 갱구부가 조금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토압 작용, 흙에 압력이 균일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집중돼 있거나 하는 작용으로 인해 붕괴 우려가 있고, 사면이 불안정하거나 토피가 오히려 이제 부족해서 불균형으로 붕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설계부터 해서 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근로자나 이제 안전에 대해서, 구조물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요건데요. 갱구부의 기능은, 여기 있는 갱구부 기능은 지포수의 유입을 차단시키고 사면 활동에 대한 보호를 하며 집안의 이완 현상 발생 방지하고 이상 응력 발생에 대한 대응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갱구부의 기능이에요. 붕괴 원인은 아까 대표적으로 편토압이 발생한다고 했죠. 편토압 발생, 사면 불안정, 토피 부족으로 인한 불안정. 그래서 편토압 같은 경우는 라이닝 균형을 발생하고 터널의 침하, 사면 불안정은 갱문의 붕괴 또는 변형, 사면 붕괴로 인해서 교통장애, 토피 부족으로 인해 불안정, 요게 이제 붕괴 원인이 되는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전대책은 어떻게 되냐. 편토압 발생에 대해서는 사면 보강 공법, 말 그대로 사면을 어떻게 보강을 하냐. 첫 번째는 이제 편토압을 이제 균일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편토압 발생하는 걸 없애줘야 되니까 앞성토 흙을 쌓던지 앞성토 공법, 아니면 보호 절치 쌓던지 깎던지 해서 그 균일하게 압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편토압을 상쇄시켜서 하는 사면 보강 공법에 대한 대책을 하던지, 아니면 지보공에 의한 보강 공법을 사용하던지. 지보공은 락볼트, 파이프 루프 시공,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이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이렇게 시공하는 걸 파이프 루프 시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파이프 루프 시공, 그 다음에 가인버트 콘크리트 타설, 아랫부분에 가인버트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지, 강섬유 보관 철근 라이닝을 시공을 하던지. 두 번째는 사면 안정화 공법이에요. 사면 안정화.
돌출식 객문 구조로 변경. 터널을 보시면 어떤 데는 이렇게 터널이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터널 나온 부분 없이 그냥 이렇게 시멘트 이렇게 벽처럼 발라놔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터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돌출식 객문 구조로 하든지 사면보호 앞에서 합성 토공이라든지 보호 조치하는 사면보호 보강공법에 의해서 안정화를 시키던지 하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써놓은 거예요. 사면보호 보강법, 합성 토공법, 억지 말뚝을 시공하던지, 소일 레일링을 하던지, 이게 있으면 소일 레일링을 설치를 하던지, 식생공 하던지, 아니면 마이크로 파일 시공을 하던지, 또 사면굽의 기울기를 좀 완화시키던지, 아무래도 기울기가 가파른 것보다는 완만한 게 덜 무너질 테니까. 세 번째로는 토피 부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대책, 토피 부족. 굴착 작업 전에는 지표면은 JSB 공법, 차수 그라우팅 공법, 막장면은 파이프루프 관광 다단 그라우팅, FRP 다단 그라우팅, 굴착 작업 후에는 와이어 메쉬 강섬유 보강 쇼크리즈 타설을 해서 안전하게 해라. 그리고 결론을 읽어보면 터널 갱구부는 터널 시공 단계에서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갱문의 전도를 비롯해 치마, 균열, 사면의 붕괴 등 위험한 요소가 많으므로 설계 단계부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유지 관리 시에도 위험 요인 발견된 때에는 즉시 안전점검 진단을 실시해 재해 예방 조치를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하게 해라. 요거예요. 일단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문장 구조를 전체를 써서 25조를 완벽하게 쓰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문장 구조도 중요하지만 구조가 다 되어 있는데 정답을 쓰라고 한 그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진짜 부실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답변을 더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시간도 없고 하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잘 쓰면 좋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제한된 시간 안에 쓰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한 답을 위주로 먼저 암기하시는 게 더 저한테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쇼크리트 기능 4가지는 2020년도에 문제였는데 5점짜리였어요. 5점짜리. 라이닝 처리하기 전에 라이닝 하기 전에 쇼크리트를 이제 그 굴착을 하서 쇼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는데 이 기능이 뭐가 있냐? 크게는 콘크리트로 아칭 효과를 내던지 그리고 원래 집안의 이완 방지를 해주는 기능이 있고 안반 균열의 보강 기능, 지방 거동의 조기 구속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나머지 추가로는 응력의 집중을 완화시키고 불연속면의 안반의 일체화 기능을 하며 하중이 작용하는 부분을 부담 기능을 하고 굴착면 지반 응력의 삼축 압축 상태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수 차수 공법을 보면 배수 같은 경우는 실 말 그대로 물을 빼내는 거고 차수는 막는 거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 그러면 배수공법, 자수공법, 빗물을 빼내거나 지하수위 저하 공법. 어떻게 했냐면 집수통, 명거, 암거, 딥웰, 웰포인트. 어쨌든 우리가 보면 이게 하수관처럼 생긴 집수통을 설치하던지 트렌치를 이용하던지 요공간을 지중해 매설을 하던지 해서 아니면 깊은 우물을 파고 그 사이에 케이싱 스트레이너를 삽입해서 펌핑을 하던지 헤드파이프에 웰포인트를 부착해서 진공 펌프로 양수를 하던지 물을 어쨌든 빼내는 거예요. 집수통 설치를 하던지 트렌치가 명거예요. 유공관이 암거 배수예요. 그 다음에 디벨은 말 그대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수중 펌프하고 웰포인트는 헤드파이프에 웰포인트를 부착해서 진공 펌프로 양수하는 거. 집수통, 명거, 암거, 디벨, 웰포인트. 차수는 집안에 야객을 주입시켜서 우리 흙막이 지보공 할 때 거기에 우리 야객 주입시켜서 벽체를 유지하는 기능을 했었죠. 차수공법으로. 그거에 대한 공법이 뭐냐면 시트 파일은 이렇게 생겨서 계속 연결한 거죠. 시트 파일.
하든지 슬러리월 지하 연속벽체 형성을 하든지 주열식 흙막이 공법 아니면 말 그대로 주입 시멘트 몰타로 화학약액 이런 걸로 인한 그라우팅 그리고 고결공법 석회 말뚝공법, 동결공법, 소결공법인 지방 고결공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굴착, 굴착 터널 굴착할 때 방법 5가지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TBM, 쉴드 공법, 로드 헤더 공법, 안트라큐브 로드 헤더 공법, 샌빅 공법 이것도 이제 암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TBM은 보링 머신 회전 커터로 절삭하는 거고 쉴드 공법은 쉴드를 추진시켜서 세그먼트를 영속적으로 이어붙이고 로드 헤더는 주변 안반과 구조물의 영향을 최소화 굴착 이렇게 그 얇은 걸로 해서 구멍 뚫듯이 굴착을 하죠. 로드 헤더 공법은. 그리고 암차 큐브 로드 헤더 공법 전기 유압식이고요. 매연료 배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샌드윅 공법은 최대 150메가파스칼 압축 강도에서 경제적으로 암석 굴착할 수 있는 신공법이에요. 5가지 TBM 쉴드 공법, 로드 헤더 공법, 안젤 큐브 로드 헤더 공법, 샌드윅 공법. 또 터널 콘크리트 라인의 구조적 역할 앞에서는 쇼크리트 그 기능이 있었죠. 쇼크리트 기능 여기서 구조적 역할은 뭐가 있냐면 내구 연한 동안 구조체로서 내구성 확보, 역학적 기능, 터널 내 점검 및 보수 관리 기능, 터널 내장재로서 미관 유지 기능, 터널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부 하중 지지 역할, 비배 수형 방수형 병 터널에서 내압 기능, 여기서도 터널 내내 터널 여기는 내구성, 내점검, 내장재, 내압 기능 이렇게 내구 연한 동안 구조체로서 내구성 확보 및 역학적 기능 아니면 내구 연한 동안 구조체로서 역학적 기능 터널 내 점검 보수 관리 기능 터널 내장재로서 미관 유지 기능 터널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부 하중 지지 역할 비배 수형 방수형식 터널에서 내압 기능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또 터널이나 비탈명 등을 보강하는 럭볼트를 설치했을 때 럭볼트 기능이 뭐냐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16년 문제예요. 16년 문제 부석을 방지시키고 아치 형성, 내압 효과, 봉합 효과, 보호 형성 효과 이렇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추가를 해보면 나눔공법 계측을 할 때 요게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나오고 요 부분이 솔직히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흑마기 지보공의 계측 장비는 문제가 한 3개 정도 3번이 정도 나왔었거든요. 우선순위로 보면 흑마기 지보공의 계측 장치를 먼저 암기를 하셔야죠. 사실은 그게 3번 정도 나왔으니까. 자, 얘가 터널이 있고요. 터널이 있고 그 위가 지표라고 하면 지표에 대한 치마 측정. 여기는 지중, 지표 아래 지중 치마 측정. 터널 내 지중 변이 측정. 안쪽이에요. 안쪽에 내공 변이 측정. 그 다음에 천장에 내려온 요거 천단 치마 측정. 우리가 터널에 록볼트를 설치하죠. 그래서 록볼트 인발 시험, 록볼트 충력 시험. 그 다음에 쇼크리트 응력 측정.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도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보면 그림 요걸로 암기를 하시고 시공의 안정성을 사전에 확보를 하고 설계 시 조사치와 비교 분석해서 현장 조건에 적정하도록 수정 보완을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계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에 대한 게 첫 번째는 터널 내 유관 조사를 하던지 아까 내부에 삼각형 모양이 있던 거기가 내공 변이 측정, 천단 치마 측정, 록볼트 인발 시험, 지표 치마 측정, 지중 변이, 지중 치마, 지중 수평 변이 측정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먼저 같이 할게요. 터널 공사라서 2016년도 7번의 문제가 이제 수직구 작업할 때 우리 공정별 위험 요인, 집중적으로 작업 방법과 기계 장비에 관련된 위험 요인을 쓰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25점짜리 문제죠.
일단 위험성 평가를 할 때 단위 작업이 뭐가 있냐면 수직구 작업은 수직구를 굴착하기 전에 보강하는 작업, 실제 굴착하는 거, 굴착하고 나서 토사 반출 작업, 그 다음에 이제 흙막이 지보공 시공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도구는 혼합기, 보링기, 여기 기계 장비 부분을 써야 되니까 인양 장비, 굴착 장비, 덤프 트럭, 인양 장비 이렇게 쓰게 돼요. 그리고 보강할 때 사용하는 게 규산소다 사용하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제 공정별 위험 요인에 대한 거를 보면 수직구 작업은 터널 굴착의 작업에서 터널 환기시설, 지하터널, 수직 연결 통로 설치 등을 위해 지반을 수직으로 굴착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수직으로 굴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수직구 작업할 때 수직 터널 형성을 위해서 천공, 구멍 뚫거나 발파하거나 버럭 처리 등 수직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메인은 요거죠. 가장 메인이 붕괴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요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제사항을 원인을 작업 방법과 기계 위주로 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를 보면 맨 처음에 보강 작업할 때는 아까 보링기하고 혼합기 쓴다고 했죠. 거기에서 작업 방법, 기계 장비를 보라고 했으니까 만약 인적용인, 물적용인까지 쓰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개인 보호구 착용이에요. 그 부분 미착용하고 작업점 부딪혀서 그리고 아까 규산소다 그 물질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물질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안 되니까 직접 닿았을 때는 이제 뭐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개인 보호구 꼭 필수로 잘 착용을 하고 여기서는 맨 처음에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위험한 게 그거죠. 그 자재를 운반을 할 때 적재함에서 자재 낙하를 하기 때문에 그 우려가 있어서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지휘자를 배치를 하고 화물 낙하 위험 연비를 확인하며 그 주변의 근로자를 통제시켜야 돼요. 왜냐면 뭐 지게차든지 그런 거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경우에 그 H빔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중심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H빔이 근로자에게 낙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균형이 깨져서 낙하할 때 기존에 적재되어 있는 것까지 같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재함에서 자재를 낙하할 때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보링 작업할 때 그 러드 이음 그러니까 러드가 필요하게 되는데 러드가 길잖아요. 그거에 대한 작업할 때 안전작업 절차 주소 그리고 구멍을 뚫 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할 때는 회전기기 같은 경우는 손 장갑 같은 게 낄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혼합기 주조정 차단기 관리 불량의 누정으로 감전 이게 한쪽에 이제 굴착 작업할 때 한쪽에 혼합기가 설치가 되는데 그거가 이제 전기 시설을 사용하니까 누전으로 감전 우려가 있고 누전이 감전 우려가 있으니 원래는 원인만 문제인데 대책을 같이 볼게요. 누전 차단기보로 인출된 분전함이 외암을 접지를 하던지 분진 같은 거 청소를 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링 러드 등 회전부 아까 말 그대로 땅을 팔 때 그 보링기를 넣어서 하게 되는데 그게 회전을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말리거나 협착될 수가 있으니 그 장비 중에 얘가 돌아갈 때는 근로자 출입을 하지 마라. 그리고 러드를 다시 추가로 끼든지 아니면 교체하든지 하는 부분에서 얘를 정지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만져버리면 갑작스런 기계니까 갑작스런 동작을 해서 갑작스런 회전에 협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링기를 조정하거나 보수를 하면 무조건 정지 후 작업을 해야 돼요. 수직구 굴착, 실제 굴착하는 작업인데 여기서도 사람은 인양 장비 조작 실수에 의한 충돌
그래서 아까 뭐 운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장비 운전 꼭 자격증 가진 사람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해요. 위험을 하니까. 그다음 물적 요인은 뭐 부속이 낙하할 수 있으니까 그 위험 요소가 있고 여기가 메인이죠. 여기가 요걸 쓰라고 했으니까. 작업 방법 같은 경우는 클람스 버킷, 그 수직구 작업을 하면 토사를 반출할 때 클람스 버킷을 이렇게 내려서 바구니 같은 걸 내려가지고 여기에 이제 토사를 담아서 위로 올리죠. 그거 할 때 운반 차량과 신호 분리지로 충돌을 하는 우려가 있고 그 버켓이 하갱할 때 작업자가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상하부 간에 신호 체계를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지하 굴착 작업에서는 꼭 메인이 지하 매설물에 대한 손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가스배관 아니면 뭐 하수관 뭐 이런 게 있는지 먼저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했어야 되죠. 그죠? 그 위치가 어딘지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작업 중 그 아래에서 작업 중 굴착 작업 중 그 굴착 기계랑 굴착 차량이랑 근로자랑 또 추조를 할 수 있으니 신호수 배치에서 꼭 작업 반경 밖에 보행자 이동 통로를 설정을 해서 보행자랑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토사 반출. 토사 반출할 때도 뭐 이 부분은 뭐 개인 보호구 착용 같은 경우 리프트 운전 뭐 오조작에 의한 충돌 이런 거는 이제 리프트 운전 자격 가진 사람 뭐 그리고 안전 개인 보호구 착용 설대를 하고 물적 요인 중에서는 이제 토사석이 낙하할 수 있죠. 그걸 빼낼 때 얘가 가득 채워버리거나 하거나 튀거나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 꼭 가적제 많이 실지 말고 차량 운행할 때는 꼭 덮개를 설치를 하고 주행 제한 속도를 꼭 준수를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업 방법과 이제 기계 장비 문제에 대한 거를 쓰는 거니까 작업 방법에서는 토사 반출 유도 작업 중 운반 차량의 충돌, 운반 차량 진입 주행 정지 신호 체계 수립을 해서 유도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차량 진출입 시 작업장 내 근로와 충돌할 수 있으니 꼭 운행 경로를 설정을 하고 차량 유도자 배치, 근로자 통로 설치. 수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이렇게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바깥에 위에 있는 근로자가 실수로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전난간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발끝마기판을 설치를 안 하면 위에 있는 자재가 밑으로 떨어져서 지하에 있는 근로자가 다칠 수가 있으니 안전난간 및 발끝마기판을 꼭 설치를 해라. 그리고 토사 운반 차량 후진 시 스토퍼라는 게 우리 주차장 같은 데 보면 뒤에 스토퍼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차가 후진을 하는데 더 이상 후진을 않도록 만약에 트럭이 이 수직구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데 스토퍼가 없다라고 하면 사람 뭐 유도자라든지 이렇게 잘 안 돼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추락. 그렇기 때문에 스토퍼를 설치를 해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근로자랑 충돌하지 않도록 꼭 해야 되고 토사 반출용 버켓에서 토사를 많이 실어가지고 그 토사가 이 바구니에 이렇게 넘치는 거죠. 넘치지 않게 과적하지 말고 그다음에 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 검사라든지 자체 검사를 실시를 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안전하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흙막이 지보공을 시공을 할 때는 여기서 물적 요인에서 앞에는 이제 개인 보호구 착용 부분만 나왔었는데 흙막이 지보공 시공해서 이제 물적 요인에서 이게 있어요. 토르판 그 흙막이 지보공 설치를 하는데 그 나무 목재 같이 생긴 거 쭈루룩 해서 연결하잖아요. 그 토르판을 설치하다가 토사가 붕괴될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위험 요소가 있으니 꼭 토르판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치할수록 시기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아래 작업자가 이동 통로 그러니까
지하인데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게 승강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동통로가 확보가 되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으면 하부 작업장으로 임의적으로 막 내려가다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부에서 그 토르판을 아래로 던지다가 하부 근로자가 맞을 수 있으니 절대 투하하지 말고 꼭 인양기구를 사용을 해서 꼭 안전하게 그 자재를 내려줘야 되고, 흙막이 지보공 조립 미비에 의한 스트러트, 흙막이 지보공 사이에 그 지지해주는 스트러트가 있는데 그 스트러트가 완벽하게 조립이 안 돼서 붕괴될 수도 있고, 토르판이 붙여놨는데 그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구 단부 윗부분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상부 작업자 추락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무조건 자재 인양해 줄 때는 무조건 2줄거리인데 1줄거리로 해서 그 자재가 떨어질 수가 있고, 토르판을 수직구가 깊다라고 하면 그 토르판 작업을 상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그때는 어떤 높이에 있는 거를 작업을 할 때 사다리 같은 걸 이용하다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신호 불일치에서 충돌 낙하, 인양물 유도 조경협증, 인양물 회전에 의한 충돌 이런 부분이 있으니 대책으로는 당연히 흙막이 지보공은 점검도 잘해야 되겠지만 도서대로 시방서대로 저기 만들어야 되며, 토르판도 규격에 맞는 걸 사용해야지 아무거나 사용하지 않고 그 밀실하게 잘 설치를 하게 해야 되고, 수직 개구부 주변에는 꼭 안전난간과 그 아까 발끈마기판 있죠. 그거를 꼭 설치를 해서 그 바깥에 있는 수직구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개구부 주변에서 있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토르판 같은 거 자재를 인양할 때는 꼭 2줄 인양을 하고, 고소 작업처럼 토르판 설치를 할 때는 꼭 작업 발판을 설치해서 토르판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인양 장비 운전자, 작업자 간의 신호 체계를 수립을 하고, 꼭 그 작업 반경 밖에서 작업을 하고, 인양물이 회전하다가 근로자 충돌할 수 있으니 유도 로프를 꼭 사용을 해서 잘 눈에 띄게 하고, 또 인양 장비에는 우리가 항상 했던 거 후크 장치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충격에 의해서 덜컥 이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해지 장치 설치. 자, 다섯 번째 이제 5점짜리 문제였고요. 이제 구조물의 강도와 하중 관계식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공식을 줬죠, 문제에서. RD는 이거를 파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파이 RN이고, RD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설계 강도예요. 지금 수식으로 봐도 설계 강도가 RN, 공칭 강도, 우리 공칭 강도 할 때는 보통 N이라고 하죠. 전기 쪽에서도 이제 어떤 그저 공칭 전압 이렇게 할 때도 이제 VN이라고 쓰는데, RN은 이제 공칭 강도예요. 공칭 강도는 말 그대로 설계도에 표시된 치수와 강도에 의해 그냥 산정된 강도로 환경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강도는 당연히 환경 변수를 고려한 거니까 더 크겠죠. 여유를 더 준 거란 얘기예요. 소요 강도는 이제 외부에서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말하는 걸로 소요 강도, 설계 강도예요. 요거에 대해서 요거랑 같거나 크거나, 설계 강도는 강도 감소 계수는 공칭 강도와 실제 강도에 발생되는 오차 있죠. 오차 여기 곱해졌잖아요. 그쵸? 오차 부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영하는 안전계수. 안전계수라고 하는 거는 원래 것보다 안전하게 몇 배를 줘서 실제 상황에서 더 잘 버티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곱해지는 게 감도 감소 계수. 하중 계수라고 하는 거는 설계 하중과 실제 하중 간의 차이가 외력에 의해서 변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트럭이 지나갈 수도 있고 진짜 중량 장비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하중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하중에 변화하는 그거를 불확실성과 환경 작용 등의 변동 요인을 감안한 안전 계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 안전 계수가 RI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파이 요거가 되는 거고요. 그죠? 강도 감소 계수. 요거를 이제 고려해서
소요 강도라든지 이제 설계 강도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게 이제 5점짜리 문제로 나온 거예요. 뭐 말 그대로 뭐 안전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곱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25점짜리 문제고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와 조립, 이동, 양중 해체 등의 작업 시 필요한 안전 조치. 요거가 이제 25점짜리니까 요것도 사실은 한쪽에서 한쪽 반 정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25점짜리니까. 일단 종류를 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이렇게 방법을 쓰라고 했어요. 작업실 안전조치 방법. 이게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게 그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가 보면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 거푸집에 작업 발판이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종류가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 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 5개 쓰시면 되겠죠. 어, 여기에서 이제 안전 조치는 뭐냐면, 우리가 법규를 볼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용어를 이제 늘려 썼다가 법규 안에서 줄여버리거든요. 그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좀 유용할 것 같아요. 법규 볼 때. 우리가 앞에서 조립과 이동, 양중, 해체 등의 작업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한 단위로 줄였어요. 뭐라고 줄였냐면 조립 등. 요게 조립 등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하는 조립 등이라는 말은 조립과 이동, 양중, 해체를 합쳐진 말이에요. 합쳐진 말을 조립 등이라는 걸로 간략했어요. 그리고 그 안전수칙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갱폼에 대한 안전수칙과 슬립폼부터 해서 이렇게 4가지,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 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그 내용이 안전수칙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각각 볼 거예요. 그러면 다 쓰게 되면 사실은 한 장 정도 되긴, 한쪽 반 정도 되네요. 먼저 갱폼의 조립 등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5가지를 보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절차라든지 조립 등의 범위를, 조립 등 여기 나오죠. 조립 등이 조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을 다 이르는 말이에요. 요거를 할 때는 꼭 근로자에게 주지를 시키고, 그쵸? 근로자가 다치는 문제니까 근로자가 일을 하고, 그리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그러니까 갱폼을 붙이고 구조물이 있다라고 하면 구조물에서 갱폼으로 가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작업 발판을 출입할 수 있는 이동 통로를 설치할 것. 그 다음에 갱폼을 지지 또는 고정 철물에, 갱폼이 위에도 고정이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고정 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을 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당연히 교체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추락 낙하하는 거. 그게 여기서 이게 포인트예요.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 왜냐면 갱폼을 한층 작업하고 또 그대로 인양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층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추락 사고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꼭 갱폼을 어디에, 인양 장비에 매달고 나서 작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인양 장비에 매달고 나서 갱폼 조립 해체하라는 거예요. 인양 장비에 매달기 전에는 절대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거.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갱펌을 인양할 때 작업 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 조립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펌을 인양 장비에 매달지만 근로자가 그 작업 발판용 케이지에 있을 때는 절대 인양을 하면 안 돼요. 이동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근로자가 거기 안에 같이 있을 때 갱펌하고 낙하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낙하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도록 꼭 첫 번째는 인양 장비에 매달고 조립 해체를 해야 되고, 절대 근로차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 인양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나머지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 발판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거죠. 그것 때 조립 등 작업 시 조립 이동 양중 해체의 작업 시 준수 사항. 자, 첫 번째로 보면 조립 등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을 할 때 거푸집 부재의 변형 유무와 연결 지지제 이상 유무를 꼭 체크할 것. 조립 등 작업,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을 할 때 이동 양중 운반 장비의 고장, 오조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 금지. 여기서 메인은 근로자 출입 금지죠. 근로자 출입 금지. 여기는 부재 이상 유무 확인. 이게 전체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일일이 정확하게 외워서 할 수는 없어요. 유사하게 쓰는데 메인 단어만 들어가면 되겠죠. 부재 이상 유무 체크. 꼭 그 조립 등 작업할 때 근로자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계자 근로자 외에 출입 금지하는 위험 방지 조치. 그 다음에 거푸집이 콘크리트 면에 지지될 때에 콘크리트 굵기 정도와 거푸집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 등의 갑작스러운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꼭 설계도서에 정한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 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외부적 요소에 거푸집 이탈로 인한 근로자가 다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로자 위에 다칠 우려만 있으면 꼭 설계 도서대로, 우리가 보통 안전 규칙대로, 안전 절차대로, 설계 도서대로 이런 말들이 좀 자주 나와요. 설계 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 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세 번째로는 여기서도 말이 나오죠.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 조립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푸집을 꼭 인양 장비에 매달고 나서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 것. 그래서 낙하 붕괴 전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가설 구조물이 또 나왔어요. 가설 구조물. 이제 가설 구조물은 중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위험 요소가 있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가설되는 거를 그 메인 구조물은 영구히 남지만 가설 구조물은 그 구조물 그 건축물을 짓고 나서는 얘는 다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그리고 근데 막상 근로자들이 일할 때는 이 가설 구조물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가설 구조물에서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가설공사 특징으로 쓰고 문제점도 쓰고 그거에 대한 뭐 대책, 안전대책, 안전수칙을 쓰라고 했어요. 안전수칙.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볼 거예요. 왜냐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각각의 해당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5점짜리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25점짜리 껴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이에 관련된 거 조금 넣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일단 가설 구조물의 특징 아까에서 말했던 것처럼 연결재가 적은 구조로 되기 쉽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하는데 조금 급하게 사용할 경우는 신속한 공사를 위해서 꼭 부재 연결부라든지 연결부재가 원래 구조물에 비해서 적은 수로 구성돼서 하기가 쉽다 이 말인 거죠. 연결재가 적은 구조로 되기 쉽다. 부재 접합이 단순해서 접합부가 취약하다. 가설재는 외부 하중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는 꼭 접합부에도 응력 전달 부분이 응력이 어느 정도 전달되는지에 대한 것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꼭 단순한 방법으로 빨리 사용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현장에서 공사기간 중에서만 사용하는 거니까 구조물이라는 통상의 개념이 확고하지 않고 조립 정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공사 작업 중에만 필요하고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로자는 구조물 가지고 일을 하지만 결국은 구조물 이거는
다시 다 빼내야 되니까 아무데도 중요성도 낮고 그거에 대한 조립을 할 때도 정밀도가 낮다는 거죠. 부재 또한 과소단면이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기 쉽다. 가설구조물 경우 단기 하종을 지지하는 개념으로 그 주변에 있는 원래 사용해야 되는 재료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걸로 가지고 급하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기 쉽다 이런 거예요. 가설구조물 경우 단기 하종을 지지하는 개념으로 구조계산 기준상 부재의 허용 능력을 장기 허용 능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비해 1.5배 크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부재가 과소단면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목재의 경우 옹이, 단면적 부족 같은 결함 및 기타 부재의 경우 반복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내 재료의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그래서 낫다. 그러고 두 번째로는 가설구조의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그리고 안전대책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에 할게요. 중간에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먼저 하고, 사실은 이제 문제점과 안전대책이 세트예요. 세 가지 세트. 특징과 문제점과 안전규칙, 안전수칙. 그게 세트로 이제 25점짜리 문제예요. 붕괴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 그쵸. 가설구조물이 약하게 하다 보니 붕괴도 잘 되고 무너지기도 잘 무너지고 그래서 중대재해를 유발하며 근로자 재산상 피해를 유발한다.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재해 발생 위험이 원인 이게 제일 가장 크죠. 추락 낙하물에 의한 거 맞는 거죠. 낙하물에 의해서. 가설물 중에서 비계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드는 거잖아요. 설치하는 건데 이 비계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면 안 되는데 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리고 가설구조물이 갖춰야 할 요건이 서로 상충된다. 가설구조물에는 경제성, 안전성, 사용성 다 포함이 되는데 경제적 이유가 조금 많이 들어가긴 하겠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 여기서 좀 취약하다 이거죠. 그럼 아무래도 안정성을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경제성과 두 개가 동시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설공사비를 자꾸 줄이다 보면 당연히 안정성에 영향을 주면 추락, 붕괴, 도괴 이런 게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제성에 의해서 안전이 좌우된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성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좀 밀린다 이거죠. 이거에 뭐 그림을 보면 자 경제성에 치우친다라고 하면 우리 가설구조물에 돈을 적게 재료비 당연히 절감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반복해서 사용하겠죠. 그러면은 반복해서 사용하니까 가공비도 싸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립도 저하되고 연결재 부족, 부재 조합이 아예 불안전되고 결합 재료는 원래는 단면이 넓어야 되는데 작아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대로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안전수칙 요거는 조금 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세하게 본 게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그 부분인 거고 아니면 길다 보니 이제 간단한 답부터 하고 저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쓴다라고 하면 자, 가설공사 일반적 안전수칙 경험이 많은 책임자 배치하고 직접 작업지 이하의 작업을 실시한다. 꼭 작업지이자 유도 배치자 이런 거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재료기구는 불량품이 없어야 하고 조립, 변경, 해체 시기, 범위 순서 등 사전에 작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작업자 주변은 당연히 작업자 위에 사람은 출입 금지 꼭 안전 표지를 해서 근로자가 이제 안전하도록 양중기 특히 크레인 같은 경우 강풍, 호우, 폭설, 악천 후 절대 작업 중지를 하고 나머지도 고소 작업할 때도 중지를 해야 되겠죠. 고소 작업 시에 무조건 추락 방호망 안전대 사용 필수. 상하 동시 작업할 때 우리 깽퐁도 상하 동시 작업하게 되잖아요. 충분한 협조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재기공, 재료 기구 공구 올릴 때 달줄 달포대 사용.
전력선 있으면 절연, 방호 조치, 단전 조치 꼭 확실히 하고 감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로등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넘어질 수가 있으니 꼭 통로상에 배치하지 말고 이동 통로 꼭 만들고 해체 작업 시에는 꼭 순서대로 꼭 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아까 한다고 그랬죠. 30 자, 봅시다. 가설공사의 일반적 안전수칙 부분에 법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말 그대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죠. 요거에 대한 기술사항 잘 지켜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2장 부분의 작업장의 안전기준 제6, 7장에 보면 가설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요거를 보면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에요. 이게 문제가 잘 많이 나오니까 작업장의 안전기준 작업장의 바닥이에요. 이번에는 작업장 바닥 제3조에 나오는 부분이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자 바닥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를 해라. 요거 작업 발판은 적정 높이로 조절하고 작업 발판 설치 선반, 롤러 등 기계 설비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키, 신체 조건에 맞도록 낮은 때는 현저하게 높거나 낮으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정 작업 높이를 조절해야 된다. 작업 발판 등 구조에 나오는 거 13조 요게 중요하죠. 요것도 기출이었잖아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조건 요건 말 그대로 근로자 우리 수직구 작업할 때도 나왔죠. 수직구 굴착할 때도 수직구 그 계구부에 단부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가 다 추락할 수 있으니 안전난간과 발끝마기판 꼭 설치하라고 했죠.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설치를 해라. 그 요거를 전체 쓰라고 나왔으니 차례대로 볼게요. 자,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마기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할 것.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마기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할 것. 보면 상간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마기판, 하부, 난간 이렇게 되는 거죠. 난간 기둥으로 구성할 것. 보면 상부 난간대가 규정이 많이 나와요. 규칙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조금 나눠서 쓰면 항목을 좀 늘릴 수가 있다고 봐요. 상부 난간대는 맨 처음에는 여기를 처음이 90c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하래요. 첫 번째는 바닥면 등 지금 이제 요것도 간략된 거로 나오는데 바닥면 또는 경사로의 표면. 자, 바닥면 경사로 이렇게 생겼죠. 경사로에 난간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경사로의 표면 그거를 바닥면 등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앞으로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래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의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높이가 120cm 이하예요. 이하면 어떻게 하냐면 중간 난간대를 균등하게 설치를 하래요. 중간에 설치, 바닥면 등에서 중간에 설치를 하고 두 번째는 120cm 이상 지점이에요. 여기 높이가 상부 난간대 높이가 120cm 이상이면 중간 난간대를 2단으로 설치를 하는데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를 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여기 사이가 그 2단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60c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니 만약에 120cm보다 더 높아져 버리면 그 사이가 60cm 이하가 되도록 더 중간 난간대를 추가시켜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제외되는 사항이 뭐냐면 난간 기둥이 엄청 좁아져 버리면 사실은 이 중간 난간대를 왜 하냐면 근로자가 그 가운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리라든지 근로자 몸통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 건데 난간 기둥 간격이 엄청 짧아져 버리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중간 난간대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난간 기둥 간격이 25cm 이하면 중간 난간대를 설치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상부 난간대 조건이 많죠. 맨 처음에 90cm 이상의 무조건 설치를 하고 이하면 120cm 이하면 중간 난간대랑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설치할 때는 꼭 상부 난간대 바닥면 등 중간
발판에 설치를 하고 120cm 이상이면 중간 난간대 2단으로 설치를 하는데 간격이 60cm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난간 기둥 간격이 25cm 이하면 중간 난간대 설치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발끝마기판, 이번에는 발끝마기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해서 10cm 이상. 요거는 작업자가 부재라든지 자재들이 그 난간 기둥 아래쪽 부분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발끝마기판은 설치하라 이거예요. 간격 그 높이는 10cm 이상 높이를 유지를 할 것. 요거예요. 일단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는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그죠?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난간 기둥이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를 하고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절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여기 바닥면 등 여기와 수평하게 평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쵸? 만약에 이렇게 경사졌다 경사진 거에 평행하도록 유지를 할 것. 난간대는 지름 2.7cm의 금속재 파이프 에 해당되는 재료일 것.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 근로자가 여기를 만약에 부딪히거나 여기를 눌렀을 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취약한 방향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그래서 안전난간, 요건 중요해요. 안전난간은 추락 등의 방지. 근로자가, 그러니까 사업주가 해야 할 것들이죠. 사업주가 작업장이나 기계 설비의 바닥, 작업 발판, 통로 등의 끝이나 계급으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뭐를 설치를 하라고 했냐면 산업안전기사라든지 건축안전기사 보면 건설안전기사 보면 이렇게 빈칸터키라든지 선택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안전난간, 울, 손잡이, 덮개 이렇게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난간, 울, 손잡이, 덮개. 붕괴 등지 방지. 대부분 추락하고 붕괴 방지인 거죠. 추락, 붕괴. 사전 계획하고 작업 계획서 작성하는 것들도 많은 부분이 추락과 붕괴 방지 쪽에 이제 있죠. 붕괴 방지. 사업주는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그 밖에 부과되는 하정 등으로 인해서 붕괴 등 위험이 있으면 안전진단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또 뒤에 부분에 우리 기출문제 중에 나온 문제 있어요. 붕괴 방지 부분에 있어서 구축물, 그 밖에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것도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그 다음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낙하물 14조에 나오는 거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 미칠 우려가 있으며 보호망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유지를 해라. 16조에는 위험물 보관. 위험물은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작업장 내부에 꼭 필요한 양만큼만 두고 비상용 표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비상용 표지를 해서 비상용이라는 뜻으로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된다. 경보용 설비. 사업주는 연면적 400m 제곱 이상이거나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면 옥내 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가 쉽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비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통로 설치 22조.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를 하고 통로의 통로 표시, 안전하게 통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로의 조명. 통로 같은 경우는 75럭스 이상이에요. 초정밀 작업은 이 부분도 많죠. 근로자가 상시 근무를 할 때 조명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로할 때 초정밀은 750 그쵸? 그 다음에 정밀 작업 300 그 다음에 보통 작업 150이죠. 150럭스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 조명 시설을 설치를 한다. 안 되면 갱도 이런 데 부분은 안 되면
근로자로 하금 수대용,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옥내 통로, 옥내 통로를 설치할 때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하고 통로 바닥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만약에 통로에 뭐 계단이 이렇게 있거나 통로가 있으면 여기 위에 장애물이 있으면 물건이라든지 들고 갈 때 부딪히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떨어지거나. 그래서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가설 통로, 사다리 통로 이것도 중요하죠. 가설 통로, 사다리 통로 요것도 단골 문제긴 해요. 산업기사 그 건설안전 기사 아니면 산업안전 기사 부분에서 가설 통로, 사다리 통로 단골 문제죠. 단골 문제. 가설 통로의 구조 준수 사항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원래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30도 이하로 하래요.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 튼튼한 손잡이를 하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은 외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15도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그 다음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하여 안전난간. 그 다음에 요것도 단골로 숫자 바꿔서 막 나오긴 했었죠. 저기에서 그 기사 문제에서는. 수직갱이에요. 수직갱의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면 10m마다 계단참. 그러니까 수직갱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계단참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근로자가 잠깐 쉬던지 위험할 때 있으니 15m 이상인 경우면 10m마다 계단참 설치. 그리고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가 있으면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계단단 설치 두 부분 나와요. 사다리 통로는 앞에 견고한 구조로 알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통로. 심한 손상 부식 없는 재료, 발판 간격 일정하게, 발판과 벽가에 벽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만약 사다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벽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를 할 것. 그 다음에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그러니까 사다리의 폭은 30cm 이상.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조치를 할 것. 사다리의 상단에 걸쳐놓은 지점. 사다리 상단에 걸쳐놓은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사다리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마다 계단참. 여기도 계단참이죠. 그리고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고정식 사다리 통로는 90도. 이렇게 고정식 사다리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 2.5m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를 하래요. 접이식 사다리는 당연히 접히거나 펼쳐지는 이런 거를 하도록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확 펼쳐지면 안 되니까 견고한 조치를 할 것. 다르죠. 그 사다리 통로랑 가설 통로 조금 달라요. 가설 통로에서 수직갱 나오고 비계 나오는 거예요. 수직갱, 비계 10m 15m마다 10m, 비계는 8m에 7m 이내마다. 그리고 사다리 통로 같은 경우는 그거죠.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 바닥으로부터 사다리 통로 고정식 사다리 통로죠.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길기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가 7m 이상이면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 갱내 통로는 25조 부분인 거고 그거예요. 사다리 통로가 있으면 그 옆에 만약에 권상장치 같은 부분이 설치된 부분이 있으면 근로자는 접촉하지 않게 겹벽을 설치하라는 거고 계단의 강도. 계단도 문제 많이 나오죠. 계단의 강도.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 우리 계단참이라는 게 계단 이렇게 올라오면 꺾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넓게 설치된 부분이 있어요. 계단참이라고.
그 부분 설치를 할 때 매 제곱미터당 500kg이에요. 500kg 이상의 안전난간 같은 경우는 100kg이었죠. 하중 약한 부위에서 100kg 하중. 계단은요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이에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되고 안전율은 4 이상. 이것도 문제가 자주 나왔어요 기사에서.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한다.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에 렌치나 그 밖에 공구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거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체크를 하고 계단의 폭은 1m 이상으로 해래요. 1m 이상으로 하고 계단의 손잡이 외에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두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계단 참의 높이 요것도 3m가 그 높이가 3m를 초과하면 계단의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계단참 설치하래요. 3m 이내마다 3m를 초과하면 계단참을 설치를 하는데 그 너비는 1.2m예요. 원래 계단 폭이 얼마였죠? 1m였잖아요. 그죠? 1m. 이 계단참 같은 게 1.2m 이상 계단참을 설치를 하고 천장의 높이는 바닥면에서부터 해서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아까 말한 것처럼 계단 올라가고 있을 때 그 계단의 천장에 2m의 높이에 뭔가 있으면 혹시 그 부분에 뭐 자재를 이동한다든지 할 때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단의 난간, 계단 난간의 높이가 1m 이상이면 요것도 1m도 높이 1m 이상이면 꼭 안전난간을 설치를 해라. 그게 있어요. 그리고 건설 작업에서 이제 추락 방지 제 42조부터 나오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하죠. 사업주는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 발판을 설치해라.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해라. 작업 발판이 어려우면요. 작업 발판이 어려우면 추락 방호망이 어려우면 안전대 착용하도록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작업 발판, 추락 방호망, 안전대 착용. 여기서 추락 방호망 설치 조건, 이게 수칙에 대해서도 기출 문제였죠. 추락 위험 방지 조치. 이게 기출이었어요. 이것도.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이 있다 그러면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작업면이 여기 있다 그러면 10m를 초과하지 말래요. 여기에서 10m를 초과하지 말고 추락 방호망은 수평이에요. 낙하물은 각도가 있어요. 근데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를 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대요. 12% 이상. 건축물 밖에 건물 외벽 바깥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내민 길이는 3m 이상으로 하래요. 3m. 그 낙하물 같은 경우는 2m예요. 다르죠. 수락 방호망은 내민 길이가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하고 그물코가 만약에 20mm 이하다. 그러면 추락 방호망을 설치를 했으면 낙하물 방지망 설치한 것으로 본다. 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추락 방호망 자재 같은 경우는 꼭 한국 산업 표준에 정하는 그 기능 성능 기준에 적합한 추락 방호망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계구부의 방호 조치 제 43조에 나오는 부분 있고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 끝이나 계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이런 거죠. 통로의 끝부분 작업 발판 요런 부분 계구부 아예 구멍 뚫린데 요런데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으니 뭐를 하라면 안전난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안전난간 첫 번째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수직형 추락 방망 요것도 네 가지도 기사랑 그 문제 단골이긴 했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이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를 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계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여기서도 수직형 추락 방망은 한국 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성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저도 이제 법규를 볼 때
가장 최근에 개정이 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최근 개정된 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해서 공부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주의 난간등, 그 난간등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호망, 덮개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간략하게 썼죠. 법규에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쓰니까. 난간등이라면 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방망,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면 곤란하거나 작업상 필요상 임의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면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래요.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게 안 되면 추락 방호망 설치. 만약에 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하다, 안전대 착용하도록 하는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꼭 해라. 사업주가 꼭 필수로 해라. 그리고 44조의 안전대 부착 설비.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추락 방호망도 설치를 못해요. 그럼 안전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라는 거죠. 안전대 부착 설비라고 해요. 그거를 안전대 부착 설비. 자, 그리고 지붕 위에서는 위험 방지. 요 부분은 사실은 문제는 안 나와서 요거는 뭐 비슷해요. 뭐 안전난간 덮개, 뭐 발판 설치해라, 추락 방호망 안 되면 안전대 착용을 해라. 요건 이제 문제 나오지 않아서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고, 승강 설비, 몰타리, 조명 요건 넘어갈게요. 붕괴 방지. 붕괴 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어떻게 보면 붕괴 낙하 위험 방지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산업안전 지도사 문제에서도 사업주는 집안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건축물 구조물 붕괴, 이와 유사한 시설물 붕괴겠죠.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아래 사항을 조치해라. 이게 기출문제 25점짜리였잖아요. 그죠? 붕괴 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이게 첫 번째 문제였잖아요. 그죠? 사업주는 집안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속의 낙하 등에 의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아래사항 조치해라. 첫 번째, 집안이에요. 집안이 안전한 경사로 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하는 경사로 하라는 거죠. 그 보통은 안반이 있었고 습지 건지 요 부분이 있었죠. 이거에 대한 기울기가 습지 같은 경우는 가장 컸죠. 기울기가 뭐 1대 1에서 1대 1.5 그리고 그 보통 건지 같은 경우는 1대 0.5에서 1대 1 그 다음에 그 풍화함, 연암 두 가지는 1대 1이었고 경암 같은 경우 0.5였죠. 1대 0.5. 그거에 대한 경사를 지키고 낙하 위험이 있다. 그러면 토석을 제거를 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고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를 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집안의 붕괴. 아까 앞에서 토석의 제거면 여기서는 순서가 토석이 앞에 나와요. 토석의 낙하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세 번째는 이제 터널. 땡내의 바닥반, 측벽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그 다음에 요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유지. 요게 두 번째 문제였죠. 요거의 시설물에 대해서 전도 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라. 그거에 대한 거는 뭐가 있었냐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주소했는지 확인. 구조기준, 시방서, 설계도서. 요거 있어요.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기준. 그 다음 문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아래에 해당되면 안전진단 등 안정성 평가죠. 안정성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는 거. 근로자에게 미리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를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떤 게 있냐. 자, 그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오죠.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자체 근처에서 굴착 항타 작업을 하면 치마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붕괴 위험이 예상이 되면 안정성 평가를 해라. 침균.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침에는 균이 있으니까 침하 균열이 발생하니까 첫 번째는 굴착 항타예요. 그 다음에는 자연적인 걸로 인한 지진, 동해, 부동치마가 발생했을 때 균열 비틀림 발생하려면 안정성 평가를 해라. 세 번째는 자체 하중이에요. 자체 하중.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아니면 그 시설물에 적설, 눈 아니면 바람 그런 부과되는 하중으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또 세 번째는 이게 네 번째죠. 네 번째는 화재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된 거예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그 다음에는 오래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안정성 평가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잠재 위험이 예상돼도 이제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53조 계측 장치 이렇게 세 가지 쓰는 게 이제 기출 문제였고 제 53조에 보면 계측 장치의 설치 붕괴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가 위험해지니까 그거에 대한 계측 장치 설치를 해라 요건데 여기에서 법령에 요게 나와요. 법 제 42조 제 1항의 3호에 따른 건데 그 3호에 따른 건 뭐냐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그 공사는 어떤 거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되는 건설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근데 요게 시행령에 나와요. 요 사업이 뭐뭐가 있냐면 요것도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 공사가 뭐가 있냐? 그게 뭐가 있냐면 종류가 하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시설 건설 개조 해체 부분인 공사가 있고 이건 한 종류예요. 한 종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 공사. 세 번째는 최대 지간 길이 50m 이상인 다리, 터널 건설 공사, 깊이 10m 이상 굴착 공사, 댐이에요. 다목적 댐, 발정류 댐, 저수 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등 건설 등 공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또는 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예요. 연면적 5,000m 제곱 이상인 건축물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있고 그 시설물은 뭐뭐 있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장 창고시설이 이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인 거고 그 다음에가 아래 똑같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냉장 창고인데 여기서는 설비공사, 단열공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다시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가설 구조물 가설 통로가 있고 가설 통로의 종류 아까에서 우리 다 봤던 거예요. 경사로 연결 통로 가설 계단 사다리 승강로 트랙 고정지 사다리 우리 아까 각도가 있었죠. 각도 가설 통로 같은 경우는 가설 통로 경사가 0에서 15도 일 때 15도 이상이면 미끄럼 방지 조치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0도 초과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동식 사다리는 75 이하 그리고 고정지 사다리는 이제 90도 이하 이렇게 나왔죠. 법규에서 이렇게 했고 가설 공사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 중에 발생 가능한 화재 및 폭발 사고 원인 대책 쓰래요. 우리 공사장에서 보면 이제 뭐 화재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뭐 금속에 용접할 때, 가열 작업할 때, 토치 그거를 할 때 그 불꽃이 튀어서 화재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개요는 이게 25점짜리예요. 25점짜리. 밀폐 공간에서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 중에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하다. 그럼 밀폐 공간은 뭐뭐 있냐? 우물 수직갱, 터널, 자만, 피트 또는 유사한 내부,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우물 등 내부, 빗물 하천에 유수 용수가 있거나 통 암거, 맨홀, 피트 내부,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 내부 이런 거를 밀폐 공간이라고 하고, 그때 폭발 사고의 원인, 화재 폭발 사고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거죠. 용접 용당 할 때 불티가 비산되는 거. 불티가 날아가는데 11m 이상까지 날아간대요. 그래서 그 불티로 인해서 화재 폭발이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죠. 그 화재 때문에 화재 감시자를 미배치해서, 그 다음에 교류 용접기, 누전 차단기 접지 미실시해서 아크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면, 또 밀폐 공간 작업 시 환기 시설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폭발 사고의 대표적인 게 환기만 잘 돼도 그 화재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보통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유증기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그 화재 폭발이 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는, 자, 비산불티. 불티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도는 1600도 이상의 엄청 고온인 거고, 그 고온인 게 11m까지 날아가니까 위험한 거죠. 비산 후 상당 시간이 경과돼도 그 열에 의해서 온도가 1600도라는 거 보니까 화재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산불티는 풍향과 풍속에 따라 날아가는 범위가 달라지겠죠. 화재 감시자를 꼭 배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연면적 15,000m, 연면적 5,000m 부분이 있어요. 건설공사, 개조공사 하는 지하장소, 냉장창고 시설, 설비 또는 단열공사 현장에 꼭 화재 감시자 배치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설치를 하고, 환기시설 꼭 설치를 해서 적정공기, 지난번에 적정공기 외우라고 했죠. 적정공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산소 범위는 산소는 18% 이상의 23.5% 미만인 공기예요. 그리고 탄화가스, 탄산가스, 그죠? 탄산가스 그거 같은 경우는 1.5% 미만. 그 다음에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10ppm 이하, 일산화탄소는 30ppm 이하 이렇게 있었죠. 적정공기. 그 이하가 되는 거는 미만, 참 미만이죠. 끝에 더 미만이면 적정 공기라고 하는 거죠. 그 적정 공기가 벗어나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를 하도록 해라. 폭발이나 산화 등 위험으로 환기할 수 없을 경우 꼭 송기 마스크를 보호구 지급을 해서, 송기 마스크. 여기 제가 적어놓긴 했네요. 18% 탄산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게 산소 결핍 얘기할 때는요, 18% 미만의 상태를 산소 결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응급조치,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하고, 꼭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에 요것도 기사 문제의 단골이었죠.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시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네요. 뭐 이건 산업안전보건의 규칙에 관한 건데 하는 김에 그냥 할까요? 터널 작업을 할 때 그 내부에서 금속 용접 할 때 가열 작업하면 아래 같은 사항을 조치를 해라. 첫 번째는 부근의 넝마, 나무 부스러기, 종이 부스러기,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를 제거하거나 그 인화성 액체의 불연성 물질을 덮게 하거나 그 작업에 수급하는 불티들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격벽을 설치하래요.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소화설비 장치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해당 작업 후 불티 등이 안 보이더라도 온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16년도는 정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제가 한번
전체 정리를 하고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5점짜리는 또 5점짜리 또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약 공부 그거에 대한 계획을 못 잡으시거나 하면 그냥 저랑 같이 이 단원별로 해 나가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